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원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내란 재판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내란 사건 재판부를 이끌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을 중계하면서 기름장어 한덕수한테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제 11월 중에, 그러니까 다음 달 중에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특검에 직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한덕수로서는 임자를 제대로 만난 셈입니다만 사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내란을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몰고 가는 윤석열 일당과 조희대 일당은 반드시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기현이가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다음 달 가장 먼저 한덕수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중형이 선고된다면 지기현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이는 양심판사 이진관 부장판사를 국민들은 응원합니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주 정어리몰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청도 반시 아주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틀에서 일주일간 후숙해서 드시는 과일이다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주문하셨던 분들이 어제 오늘 드셔보시고 아주 맛있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맛있게 드시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게 인위적이지 않은 단맛이라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데요.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한 2, 3일 정도 기다렸다가 열면 몇 개가 이렇게 잘 익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익어 있는 것만 골라서 드시고 다 익으면 바다향기님 웃기지 마세요. 반시와 내시는 씨가 없습니다. 예. 후숙이 다 된 다음에 드실 만큼 드시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 두셨다가 생각날 때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정말 맛있는 고급 디저트 아이스 홍시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조생귤이 너무 맛있다고 계속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확 시기가 좀 늘어나서 이번 주까지도 극조생귤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청도 반시 극조생귤 다 가능하니까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패널분들 앞에 맛있는 청도 반시 놓아드렸습니다. 그 반시 우리 어제 패널분들 맛있게 드셨는데 그 앞에 수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수저로 드셔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쪼개면 정말 그러니까 그 휴지도 놔드렸죠. 먹으면 되는 건가요? 먹어도 돼요. 네. 드시고 맛이 어떤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네. 바다향기님, 다른 패널분들은 만날 것이다가 지배적이던데 희한하네. 그러게요. 저는 만날 것 같은데 세 분이 안 만날 것 같다고 그래서 예, 한번 봅시다. 저렇게까지 구애를 하는데 예. 청도반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 어때요? 맛있어. 그런 리액션 진짜 X야.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감을 쏙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요. 정말 맛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죠. 보통 이게 안쪽에 약간 떫잖아요, 먹으면. 예. 근데 떫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떫은 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맛이 없어서 정말 맛있네요. 근데 이거 이제 오면은 좀 후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장 안 뜯고 딱 한 사흘 정도 놔두면 한번 보면 이렇게 몇 개는 익었어요. 그러면 이거 드시고 나머지 또 후숙했다가 드시고 또 다 후숙이 되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 디저트 같이 그렇게 드셔도 좋아요. 아, 그게 더 맛있어요. 저는 사실 그걸 훌륭하죠. 더 좋아하죠. 왜냐면 떠먹을 때도 되게 샤베트 같이 떠먹을 수 있어서 되게 맛있거든요. 전 요즘에 우리 이제 패널 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2개씩 드시라고 그러고 저도 막 하나씩 먹는데 덕택에 매일 이거 먹고 있습니다. 예, 오늘 뒤에 보이는 푸른 바다. 부산이 대인님께서 보내주신 부산 광안대교가 보이는 광안리 바닷가입니다. 들판만 보다가 또 푸른 바다를 보니까 참 좋네요. 부산이 대인님이 여기가 바로 정어리의 고향 부산 바다입니다. 그러셨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진으로 정치 1번지 배경을 꾸미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주변에 좋은 풍경 있으면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배경으로 깔면서 여러분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겠습니다. 내일은 또 토마스님께서 보내주신 가을 들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혹시 안 누르고 보신 분 계시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정어리 로고송 부산이 보수형님 TV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셨죠. HAN 한올림님께서 이 음악과 영상을 제작해 주셨어요. 보수형님께서 백운기와 정어리 TV를 사랑하셔서 요청을 하셨는데 한올림님께서 이렇게 멋진 영상과 음악 만들어 주셨습니다. AI로 만들었는데 참 음악이 잔잔하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반듯한 우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감사합니다. 더 반듯한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희연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세 분과 함께 주요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관 부장판사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희망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으로 내란 재판을 몰고 가고 있습니까? 영장 올리는 것마다 기각하는데 그 기각 배경에는 수원 3인방이라는 자가 있죠. 조희대가 꽂아 내려놓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고 또 지기현은 저렇게 침대 축구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비록 영장은 기각됐지만 한덕수 재판을 이끌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 볼 때마다 든든합니다. 사실은 저게 정상인데 그 정상을 보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라 더욱 우리가 희망을 봅니다. 우리 응원합시다. 제대로 재판 갈 수 있도록. 어제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 내란 재판하면서 11월까지 재판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덕수가 아마 내란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다뤄보죠. 개정된 내란특검법 11조 사항의 시행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1월 그러면은 지난번에 지규현이가 12월. 윤석열 재판은 12월쯤까지는 뭐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규현이가 더 빨리 서두를 것 같지는 않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11월 약속을 했으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그러면은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 재판 받고 있는데 한덕수가 맨 먼저 그러면은 선고를 받는 경우가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속도가 정상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안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리할 내용이 많으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빨리 이제 국민들이 빨리 진행돼서 이제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고 싶으신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사실 심리가 또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일찍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애초에 논점이 많지 않은 케이스였어요. 이게 제가 한덕수 탄핵소추안 할 때 그 자문을 좀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들여다봤었는데, 그 법리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당시의 기준, 지금 이제 수사되기 전이죠, 그때는. 이제 한참 이제 탄핵소추가 문제될 때니까요. 한덕수가 뭘 잘못했는지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덕수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았다. 라는 쪽으로 사실은 법리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그 헌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에 대한 행위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구성을 하면서도 이거 쉽지가 않다. 수사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뭘 잘못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한덕수가 적어도 그 내란의 그 밤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가 특정이 되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내란이 충분히 성립될 거라는 생각은 그때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한덕수에 대해서 그 부작이라고 하는데, 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탄핵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헌재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각이 됐던 건데, 지금 이번 심리하면서 한덕수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이 되면, 그런 내용만으로 충분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은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현재 나온 증언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재판을 뭐 따질 것 다 따지면서 해야죠. 막 서두르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는 지기현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재판부에 그걸 보고 문영배 재판관도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란 사건을 재판을 하는데 일반 사건을 같이 하고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가 비판받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뒤에 있다 이런 지적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뭐 판사 한 명을 또 추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형사 사건하고 내란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내란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법부가 이 상황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합의부에 그냥 배당하고 난 다음에 형사 사건하고 다 뭉쳐가지고 다 판단해라. 그게 곧 사법부의 독립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하고 지기현 부장판사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한 명한테 모든 걸 판사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안 하는, 이게 지금 사법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까지 병합해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보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죄가 형량이 더 높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방조 같은 경우는 종범이라서 조금 낮춰지는 건 있는데, 어쨌든 그 도와준 게 아니라 거기에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는 쪽으로 가는 거라서 형량이나 죄질은 훨씬 무거워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주요예요. 정확한 법적 주요 임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지기현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염두에 줄 필요가 있는데, 대법원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뭘 걱정하냐면요, 사실 별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재판은 결국 대법원에서 모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은 내란이다, 명백한 내란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판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명한 전두환 5.18 판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5.18 판례에서 내란으로 보니까 국헌문란 행위로 보니까 한 6개, 7개,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윤석열과 겹칩니다. 뭐 예를 들어 국회에 대한 거, 정치활동 금지, 그 다음에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이런 것들이 전부 내란의 그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로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명백하게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대법원이 조희대 코트가 하는 걸 봐서는요, 다 올라온 다음에 우리 전원합의체로 5.18 판례 뒤집어서 다 내란 아닌 걸로 보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초점에 계속 직위원을 보고 있는데요. 직위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1심, 2심 올라가서 결국은 통합해서 할 거거든요. 그때 조희대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눈여겨 봐야 돼요. 지가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들려드렸습니다마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요즘에 다시 목소리를 냅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문영배 재판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래놓고 무슨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가 일반 사건을 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죠. 내란입니다, 내란. 옛날 말로 하면 역모예요.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해요. 두 번째로 중개예요, 중개. 헌법재판소 중개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법률 통과 이전에 왜 중개를 못 합니까? 예. 전혜원 원장님. 우리 국민들이 다 저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말고 어떤 법관도 어떤 판사도 저 목소리를 안 내요. 그렇습니다. 사실 법과 이 헌법을 누구보다도 수호해야 될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께서 굉장히 묵직한 울림을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이증환 부장판사가 여러 가지 공소장 변경이라던가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 그리고 아주 중립적이고 꼿꼿한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 대법원이 갖는 사법부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대법원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결국은 많은 일선의 판사들이 노력을 한다거나 특검이 열심히 수사한 것이 결국은 무효화 허무해질 수 있다라는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일부 부장판사들이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해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목소리를 그래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주는 태도, 특히 국회에서의 태도가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을 보면서 부장판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 보는데요. 우리는 법꾸라지라던가 또는 이 기름장어인 사람들이 헌법과 국민을 농단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법부야말로 이럴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주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사퇴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일선의 위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도대체 사법부가 무엇을 했느냐 물었을 때 그나마 답을 해줄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그동안 뭐 국회에서 헌재에서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했죠. 나는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도우면은 다 반대하려고 했다. 이따 얘기를 했는데요. 재판에 나온 증인들에 의해서 이게 다 배척이 됐습니다. 어제 재판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은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속실장 강의구, 이 자는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람들 증인으로 나왔는데 법정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돼요? 벌이 큽니다. 사실대로 말을 해야죠. 거기에 대고 이증환 부장판사가 물어봅니다. 그때 한덕수가 어떻게 했나요? 말렸나요? 아니요.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앉아 계셨고 총리님께서 옆에 서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네.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습니까? 그것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여는데 일부 국무위원들만 연락해서 여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게 정확한 질문이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이증환 부장판사 지난번에 한덕수한테도 아주 송곳 질문을 하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저 법적으로 어제 봤더니 한덕수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숨 쉬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저렇게 하는데 한덕수 표정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떳떳하게 그냥 다른 표정 안 짓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 좀 무표정한 표정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게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내란에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개헌 국무회의 열었던 것도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 기각까지 받아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다고 하니까 국무위원 처음에는 4명밖에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선포해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오히려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고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6명 추가로 불러가지고 그 김용현 장관한테 손가락 이렇게 세는 것까지 다 지금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몇 명 도착했는지까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계엄의 합법적인 어떤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이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제대로 회의도 열리지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도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아까 문영배 재판관도 지적했듯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계입니다. 이렇게 중계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죠. 재판 제대로 하는구나. 근데 지기현이 어떻게 합니까? 중계하라고 그러니까 앞에 살짝 보여주고 나가세요. 이따위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모든 재판 다 중계하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13일에 한덕수 재판이 있었는데 한덕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어보시죠. 방금 CCTV 내용을 보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취지라 할까 저러한 지금 CCTV에 나온 모습들이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경우는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자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었었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국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그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악하고 악랄하고 간사하고 비겁한 자입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재판장이 저 자리에서 너 도대체 뭐 했냐? 라고 물으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주저거릴 게 아니라 고개를 코를 땅바닥에 쳐박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한 목숨 부지하려고 비겁하게 행동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래야지요. 그게 사람이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까지 호의호식했던 자의 마지막 태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다 알고 물어보는데 또 지는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장어 한덕수가 그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려다가 정말 제대로 된 법관 송곳 질문하는 부장판사를 만나서 정말 딱 인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터뷰의 요건으로 보통 정확한 질문, 구체적 질문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부장판사님들의 실력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봤거든요. 한덕수가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니까 아니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다.
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질문하신 건데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환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검찰의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굉장히 정확하게 질문하시는 거고, 한덕수는 기름장어로 오히려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재판 중계의 효용성을 이번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12상 개헌과 관련해서 사실상 첫 판결이 한덕수 관련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진환 부장판사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 개헌 이후에 사법부가 보여준 태도가 무엇인지에 한 획을 걷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과 굉장히 비교되는 판결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수감 평론가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재판 중계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단 뭐가 아닌 경우 네네. 하는 것이 지금 의무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도 이제 중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계할 수 있는 조항들을 내란특검법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사실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해서 예외 조항을 넣었는데요. 전 사실은 이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재판은 공개 재판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단 예외적으로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만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재판 공개하고 중계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나 사법부가 결정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굳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계 안 하도록 하는 중계하도록 강제를 해야 중계를 하는가. 이것도 또한 사법부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동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답답하셨을 텐데 한덕수 다 알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제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무회의 상황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앞으로도 기억나지 않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억이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기억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준비하고 나와서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북날라 뽕따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제대로 된 저승사자를 만난 한덕수, 공소장 변경 및 병합 심리는 당연합니다.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진관 법관님처럼요.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김필성 변호사님, 지금요 네가 혼자 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법원 내부에서. 아까 대법원을 주목해야 된다고 그러셨지만 지금 재판 과정에서 그래도 이준관 부장판사처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어쨌든 재판 독립이라는 게 재판의 독립, 정확히 말하면 각 개별 재판에서의 판사의 양심의 독립이라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고, 그래서 검찰이나 뭐 이런 다른 조직처럼 그 상부에서 개별적 재판에서 직접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독립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 좀 양심적인 판사들이 없겠습니까, 사실. 뭐 어느 조직에는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수밖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런 양심적인 판사들이 조금 더 눈치 안 보고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환경이 법원이 더 잘 조성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나와서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음 달에 한덕수 재판 결과, 그러면은 다음 달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선고를 끝내겠다는 겁니까? 아마 선고로 끝내긴 어려울 거고요. 공판을 끝내고 공판 끝내고 나서 판결문서는 공판은 따로 날짜를 예, 아마 한 달 이상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이 어쨌든 간단한 사건은 아니어서. 네. 그러면 이제 11월까지 심리를 공판을 다 끝내고 네. 그때 이제 11월 중에 다음 선고 공판은 언제로 잡겠다. 네. 그렇게 이제 할 거라는 네, 말씀이죠. 그러면은 직위원회가 하는 말은 12월까지 그걸 끝내고 선고는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 6개월이잖아요. 구속기관이. 네. 윤석열이 이대로 놔두고 내년에 뭐 봐서 뭐 날짜 잡아서 선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풀려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 직전에 사실 내란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1심이 수원지방법원에 있었는데 그때도 관련자들 다 구속돼 있었거든요. 그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었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만 빼고요. 월, 화, 목, 금 해서 6개월 만에 마쳤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제가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 아까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기간 문제도 없는데도 지금 신속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저기 통합진보당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피고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는 분명히 법원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블리 라인 댄스님, 기름장어라는 별명도 아깝습니다. 한덕수는 그냥 심해 괴 생명체입니다. 아무리 별수를 다 써도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중원 부장판사가 보여주는 한 반드시 한덕수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은 국회가 송창진 전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최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요, 공수처가 그동안에 얼마나 엉터리로 일을 해왔는지, 이거는 엉터리로 일을 한 게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거죠. 어제도 짚어봤습니다마는 김규현 변호사가 이종호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던 문자를 공익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받은 놈이 누구냐? 이종호를 변호했던 놈이에요. 그놈아가 공수처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호랑 야갈에다가 고기를 갖다 넣어준 거죠. 이게 웬 떡이냐? 그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건 이제 그 검사니까 누가 해야 돼요? 공수처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또 안 해요. 지금 방금 전에 속보 들어왔는데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 31일 날 조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속보가 떴습니다. 그리고 해병특검 30일 연장해가지고 다음 달 28일까지. 지금 해병특검도 뭔가 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한 달 연장했으니까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될 겁니다. 오동훈 처장 조사하면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김필성 변호사님? 지금 특검이 공수처 검사의 비위 사실이나 이제 범죄 사실이 발견이 되면 이거를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공수처 검사의 그런 사실 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공수처 내부에서 파악이 된 상태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나아가서 뭐 지금 이제 문제되는 이 송 검사의 송 전 부장검사의 그런 범죄 사실에 지금 처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아마 들여다보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송창진이가 당시에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했었어요.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이종호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차장 대행을 맡고 난 뒤에 그리고 올해 1월 29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고 저는요 요즘에 참 못된 생각이 막 들어요. 김성환 평론가님. 고문제도를 부활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위증을 많이 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거짓말공화국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정치인이나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 특히 이제 국감이나 이런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장면이 버젓이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가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뻔히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위증죄 처벌을 강화하거나 위증죄 처벌 요건을 강화하거나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정말 국회법을 바꿔서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동훈 처장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땐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규 수사 1부장하고 송창진 수사 2부장, 그러니까
그 공수처 처장, 차장, 대행까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동훈 처장이 없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2023년 8월 최상병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공수처장 임명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거나 자기 친윤 검사라고 해서 찍어 넣으려고 했던 처장이 누구냐 하면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방통위원장 부위원장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찐윤 검사로 분류가 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일부러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공수처장이 한 공백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그 오동훈 처장이 없을 때 김성규 수사 1부장이 압력을 넣어서 수사가 제대로 못하게 하고, 제가 볼 땐 두 번째, 이 송창진 수사 2부장은 오동훈 처장이 있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오동훈 처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송창진 부장이 오동훈 처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통령 수사 외압은 VIP 외압설은 소설 같은 얘기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통신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처장이 그걸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내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동훈 처장이 그걸 했다고 하는 흔적이 좀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이 아마 조사받을 때 집중적으로 아마 그 조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이 좀 뭐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 이거라도 제대로 밝히면 그건 상당히 성과로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친윤 검사 3명이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최상병 특검 영장에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참담한 마음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송창진 수사 2부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통신기록 자꾸 압수를 여러 번 우리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보존기간 1년이에요. 그럼 오히려 빨리 해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부에 있던 저런 친윤 검사들이 최상병 사건에 관한 것을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맡아놓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건 참 굉장히 참담한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검사들을 놔두고 제도만 바꾸면 되지 않아요? 왜 인적 청산을 얘기하냐,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은 지금 보여주는 공수처 내에서 이른바 친윤으로 불렸던 검사들이 한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국회에서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내란과 관련된 검사들이라던가 친윤 검사들이라던가 오히려 정말 검사들끼리 기득권으로 꽁똘 뭉친 사람들에 대한 일부분의 인적 청산은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특검에 오히려 수사를 받는다는 것이 참 현담한 현실이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사망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수처까지 넘어왔던 그 사건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과정에서 친윤 검사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면 그 부분까지 파헤쳐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도개혁주의자예요. 입법을 통해서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했지만, 내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 국회에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기득권을 누리면서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던 일부 나쁜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요, 공수처 평검사들이 이걸 다 메모로 남겨놨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걸 기록으로 다 남겨놨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 내부적으로 친윤 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수사를 방해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자신감이 지금 특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훈 처장까지 지금 조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안에서도 그나마 양심적인 검사가 있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가 있었는데, 주요 직위를 맡고 있었던 처장이 비호 공백인 상태에서 처장 대행을 했던 차장, 그리고 차장 대행을 또 해야 되는 그 뒤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요 직책을 맡은 친윤 검사들이 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무슨 경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예 수사를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더 심각한 건 사실 그건 거죠.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걸 적발해가지고 처벌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에서 그 기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수처를 수사하는 기구를 또 만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 또 나올 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특검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윤석열이는 완전히 공수처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공수처로 보내가지고 최혜병 그 수사 외압을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던 놈들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수사를 막은 거 아닙니까? 김선규라는 자, 이게 공수처 처장을 대행했던 자인데 총선 전에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게 나와 있고요. 공수처 관계자가 소환 일정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규는 대검에서 윤석열하고 인연을 맺은 자입니다. 송창진이는 어떻습니까? 수사 외압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자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었으니 이걸 어떻게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최혜병 특검이 이 자들만 제대로 조사를 해도 뭔가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나. 오동훈, 이재승, 박석일 직무유기, 김성규, 송창진 직권남용, 공수처 주요 간부들이 이 일에 개입이 돼 있다?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가 범죄 집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된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들 저 사람들 검찰청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출발점은 이제까지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독점했으니까 수사를 해본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은 검찰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든 어딜 만들든 검사를 데려다가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사 간부했던 사람들 데려다 쓰니까 그 커넥션이 여전히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도개혁 말씀하셨고, 사실 인적청산이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현재 시작되는 검찰개혁의 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 상당 부분 검찰 쪽에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초반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역량은 어쨌든 버릴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아니면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상당히 부실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런 검사 몇 명의 공수처가 휘둘린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 검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면에 윤석열이 있다고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굉장히 정확하고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도 내통한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야 총선 전에 최상병 사건 관련한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후에 또 총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야권이 당시 야당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 발의해서 국회 통과되니까 뭐라고 했어요? 특검법 거부권 명건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 이거 검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이거 국민의힘 당직자 수준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도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었고 누구와 만났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번 기회에 좀 파헤쳐야 된다. 그래야지 선거철마다 검찰이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심하건데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나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같이 모의를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이게 사람이 문제냐 제도가 문제냐 이런 문제로 좀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법부조차도 지금 뭐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독립은커녕 하나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또 임명하는 구조가 되니 대법원도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해서 유리한 판결들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박근혜 탄핵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의 가장 큰 잘못은 공적인 기구를 사적인 아무것도 없는 사적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무력화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봤었던 거거든요. 이게 박근혜의 가장 큰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거꾸로요. 대통령 한 사람이 자기가 뜻대로 뭔가 약간 망상을 꿈꾸거나 뭔가 미친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조직들이 다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을 안 묻기 위해서 모든 공적 조직들이 다 책임을 거꾸로 자기가 스스로 지거나 아니면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들 또 사법부까지 전부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민주당에서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런 공수처 지금 상황을 보면요. 결국 검찰에서 검찰 핵심 검사들이 가서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이 말은 지금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과연 저들만 저랬을까?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검사라는 집단을 수적으로 부려가면서 이런저런 범죄들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 지금 특검들 수사에서 검사가 직접 오르내리는 건 거의 없어요. 특검 전국에서 검사들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검사에 대해서 직접 수사한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이게 지금 거의 처음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제대로 수사한다는 이제 뭐 내란 특검에서 뭐 검찰총장을 부른 전 검찰 이런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특검의 주요 수사 책임자들이 전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검사가 그러면 그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정부, 특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동일한 상황이 지금 특검 내에서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특검도 들여다보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체크할 수 있는, 뭐 국회가 체크를 하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체크할 방법을 하던, 왜 수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특검 안에 사정을 좀 안다고 하는 기자하고도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 제대로 뭐 처벌하거나 좀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담되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가더라도 공수처가 전부 그러니까 그 공판을 전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가지고 기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중에 재판에 대한 부담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골치 아프고 힘든 것들은 좀 빼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특검 안에 가장 많이 파견되어 있는 게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돌아갈 집에 있는 그 검사들한테 내가 칼을 겨눌 수 없어. 겨누면 내가 돌아가도 되게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고리들을 어떻게 끊어야 될 거냐. 이게 한계가 막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왜 자꾸 인적 개편도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야 되고, 인적 개편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만들어줘야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공수처라는 제도를 탄생시키는 데도 굉장한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친윤검사 3인방에 들어가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검사라는 문화가, 그러면 3명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했을 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모든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지만 특히 검사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검사의 기득권이라던가 이 똘똘 뭉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좀 깰 수 있는 걸 같이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좀 과감하게 인적 재편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공적인 조직에서 일을 해보다 보면은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방해하면 이게 작동이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윤 검사들에 대한 단죄나 수사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내란이 일어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과거의 기득권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내란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임명하지 않으면 그냥 임기가 연장되게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절감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딱 그 짝이에요. 공수처장 임기 끝나니까 임명 안 해버리는 거예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지만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수결로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 추천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비토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들어가면 계속 비토를 넣어가지고 처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처장은 그냥 퇴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장검사 둘이서 그 사이에 자기들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수사를 방해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몇 가지만 바꿔놔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정말로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검사, 판사라고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았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내란 단죄뿐만 아니라 차제에 정말 대한민국을 자기들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검사 판사들 정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직도 검찰 정신 못 차렸습니다. 검찰 해체하고 지금 1년간 유예 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아직도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합니다. 보안 수사권. 뭡니까?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는 손 떼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뭐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경찰한테 다 맡깁니까?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 대행하고 있는 노만석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뭘 노리는 겁니까? 그 노림수를 한번 우리가 같이 짚어봅시다. 제가 보안 수사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통계를 좀 달라 그랬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답니다. 그런 사건. 의원님께서 저희들 뭐 달라고 저희들 파악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답변자료 보셨잖아요. 법무부가 답변한 거예요. 그게. 저희들 어떻게 이게 다음에 내세요 그러면은 오늘 중으로 내시죠 그러면. 내려가기 때문에 킥스에 남아 있지만 보안 수사를 한 것을 통계를 잡으세요. 기소를 하기 때문에 통계를 잡아서 내시라고요. 얼마나 하는지 알아야지 보안 수사권을 이 자리에서 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할지 말지를 국회에서 검토하지 저희들 구속 않습니까? 사건은 97%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답변을 66% 자료를 주시라고요. 자료를 70%. 자료를 주시면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검사 시절에 보안 수사권 행사하셔서 억울한 사람 많이 구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찬도 많이 받으셨고 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지. 그 왜 자꾸 권리 하십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제도는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이상. 자,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만석이 왜 저러는 것 같습니까? 보안 수사권 왜 계속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계속 보안 수사권 요구합니까? 뭐를 봅니까? 저는요, 지금 저자가 퇴임 이유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나 떠나면 또 변호사 개업해야 되는데 내가 검찰 후배들 수많은 애들한테 그래도 뭘 또 잘 보이고 얻어먹고 그러려면 내가 이거라도 얘기를 해야 내 앞길이 보장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제가 잘못 봤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박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마지막 문장이 사실은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수사권 주면 검찰청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아까 지금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되고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아야 돼. 이론적 또는 뭐 학문적 근거는 많이 있어요. 얘기할 거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지금 검사들 입장에선 검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찰 조직에 이건 한 10년 넘는 통계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검찰 조직에 비검찰, 검사 아닌 검찰, 그러니까 공무원 있잖아요. 90% 이상의 수사 업무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검사들도요, 공판 들어가서 하는 검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연차가 어리고 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수사가 더 중요하고요. 그들에게 수사하는 검사가 더 많아요. 근데 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 90% 넘는 인력들이 사실은 다른 데로 재배치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들도 상당 부분, 특히 고위층 검사들이 자리가 많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인적 청산이 돼요. 사실은 아까 제도개혁과 인적청산이라는 게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노만석 지금 얘기가 나서 노만석
대행이 문제가 있다. 저 사람 날리자. 그런 식으로 하는 사실을 하면은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고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예 조직 자체를 해체해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만석 뭐 대행이 됐든 누가 됐든 전부 다 재배치가 되고 뭐 국가에서 이제 너 뭐 중수청 갈래? 이렇게 의견 물어봐가지고 의견 해서 재배치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조직이 사라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직을 보존을 하면 현재 지금 검찰 개혁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 검찰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누가 하래?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고 칩시다. 집 지키라고 둔 개예요. 집은 안 지키고 허구한 날 주인을 물어뜯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빨을 다 뽑아버리든지 때려 죽여버려야지요. 그런데 개가, 그 개새끼가 아니 그래도 명색이 나겠는데 이빨은 좀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놔두면 또 주인 물라고? 아 미친 게 아닙니까? 허구한 날 주인을 물어뜯으면. 그래서 너 입마개를 해서 주인을 못 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검사들 그 형국 아닙니까? 어제 또 뭐 검사 하나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보안수사권 다 박탈되면 당신들 국회의원들이 책임져 이렇게 또 공갈 협박을 해요. 어허, 이거 보십시오. 국민을 물어뜯는 개의 모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검사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 말도 안 되고 이른바 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검사를 해봐서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잘 압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검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신대로 주장을 하는데 우연히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을 막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에?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기표 의원 얘기 들으니까 제 속이 다 후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김기표 의원 아주 잘해요. 네. 예. 아까 박은정 의원이 노만석 대행한테 자료를 달라고요. 자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료를 검찰이 제출을 했어요. 그 자료를 보면 보안수사권이 왜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 걸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송치하기는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검찰이 이거 보안수사해라고 경찰로 내려보낸 건수가 1년에 한 9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추가 보안이라고 하는 개념이던데요. 검찰이 그 사건을 들고 기소까지 끌고 가면서 자기가 보안 수사를 하는 경우 이게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9건이더라고요. 자기가 수사하는 건 349건이에요. 그 349건을 지금 보안 수사하겠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권한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349건을 가지고 그거 봐라 거기에 암장 사건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호도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솔깃하게 들리는 이유는 경찰이 그럼 수사하면 수사 잘해라고 하는 논리, 그리고 어떤 수사도 완벽할 수 없잖아. 그걸 검찰이 보완하면 2번 보완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거꾸로 말하면 검사가 수사 잘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 기소하는 거 따져도 하면 1년에 300건은 넘을걸요? 한 1000건은 될걸요? 다 숫자 세보면?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럼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논란이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졌냔 말입니까? 저 안명 검사의 발언 굉장히 부적절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 입법 누가 발의를 했고 언제 했고까지 전자기록 시스템이 다 뜨고요. 그 입법 과정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정당이 공청에서 탈락시킨다던가 아니면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다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있습니까?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혹은 김건희한테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 누가 책임을 졌냔 말이에요. 그때는 찍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나와서 저렇게 입법부에 대드는 모습이 도대체 뭘 하는 거죠? 저게 정말 국민을 위한 태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검찰이 제일 잘났어라는 검찰 중심주의자들의 마지막 이런 표현 저는 좀 발악이라는 표현이 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셔야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저렇게 크게 내면 어느 국민이 저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까지 오게 된 거 누가 자초했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자초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검찰개혁 신중하게 해야 된다. 변호사님, 우리나라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뭐 갑자기 나온 거예요? 수십 년간 배운 거 아닙니까? 시작은 YS 때 시작했죠. 아니 우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권 너네들한테 수사 도저히 조사를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나온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검수완박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등자 하나 찾아내가지고 완전 수사권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못하는 수사가 없잖아요. 등자 붙이니까. 무슨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청도 반시 당감 청도 반시 먹으면 안 된다. 단 뭐 껍질이 없는 부분만. 그러면 막 이렇게 저저고 이거 껍질 없네 뭐. 그러면 보안 수사권. 이것도 보완해야 되겠네. 이것도 투성이네 허점. 이거 보완해야 되겠네. 그러면 다 수사하는 거죠. 그게 무슨 수사권을 분리하는 겁니까? 그 통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때 검찰 개혁 당시에 검찰 수사권 그때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90% 이상의 수사는 검사가 어차피 경찰이 다 한다. 검찰이 열심히 하는 거 없다. 다 시켜서 하는 거고 그래서 검찰이 최종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 이게 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암장 이렇게 뭐 공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골라서 정치적 사건들도 그렇게 골라서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쿠팡 뭐 이렇게 떠들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로비 받은 사건들도 자기들이 찍어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차피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권을 박탈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생활에서 변한 게 별로 없다. 어차피 경찰이 다 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기소 분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90% 후반대의 사건들을 경찰이 그냥 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안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들이 이거 나중에 통계가 좀 맞춰봐야 되긴 합니다만 검찰들이 지금 이제 수사가 늘어진다 그러잖아요. 수사 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송치된 이후에 검찰들이 쥐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길어지는 건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보안 수사를 주든 안 주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보안 수사를 열심히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하냐? 마지막에 자기들이 이걸 찍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사건이 아예 없으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이 사건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느 대형 로펌에 내 친구가 왔어. 그럼 와서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내가 가져가서 내가 만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는 이 사건은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겠어. 그럼 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찍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 생활에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주는 게 맞죠. 우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한두 번? 김이부님, 앵커님 개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들은 개만 또 못합니다. 개들도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면 잘 가르치고 사랑받으면 물지 않습니다. 개를 사랑하시는 김이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비유를 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니 주인을 물어뜯는 개를 뭐하러 이빨을 놔둡니까? 그럼 그 개 정리해야죠. 우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고 지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얘기하다가 이제는 국회의원을 겁박하지 않습니까? 저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직도요 멀은 거예요. 검사나 판사나. 대한민국을 우리가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는데 뭐 이거 아닙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좀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좁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판사 검사들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너 무조건 서울대 가서 판검사 해라 이랬어요. 그게 오늘날 이렇게 그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만든 측면이 왜 없겠습니까? 왜 공부 잘하면 판검사하고 그래야 됩니까? 왜 일본은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습니까? 일본의 판검사들이 노벨상 받습니까? 우리가 일본만 못합니까? 우리 그 좋은 두뇌로 정말 과학교육도 시키고 창의로운 것, 인문학 이런 것에서도 투자를 했다면 지금쯤 그나마 지금씩 조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카데미상도 받고 뭐 이렇게 훌륭한 영화 감독도 나오고 가수도 나오고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낭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토양 속에서 자라난 판검사들 나는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1등 해가지고 나머지 너희들 나보다 더 공부 잘했어? 이따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놓기가 싫은 거죠. 검찰은요 딱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유예기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한 3개월 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지금 저 김건희 특검에서 반항하고 그랬던 40명 뭐예요? 옛날에 선배들은 특검 끝나고 나면 좋은 자리 가고 그랬는데 나는 뭐 특검 끝나도 뭐 고 가면 검찰 해체되는데 이건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노만석이 뭐 나 대충 하고 나면은 뭐 그 변호사 해가지고 저기 할 건데 이런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오늘도 제가 좀 화를 많이 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다른 주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는 시작이 됐고 정상회담이 곧 열리는데 트럼프가 내일 오나요? 내일 오죠? 29일 네. 내일 오죠. 네. 네. 지금 말레이시아 갔다가 네. 오는데 트럼프는 도대체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러 오는지 김정은이 만나고 싶어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앵간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막 모든 주제가 가려지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뭐 우리가 반대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못 받은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받았으면 이제 아이고 뭐 다 됐다고 막 자빠질 텐데 이번에 노벨 평화상 못 받으니까 이제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북한과 이렇게 딱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한 완전히 만들면 노벨상 주겠지. 이제 뭐 하나 뭐 걸어놓으니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몰라. 본인 말로는 천국 가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엄청 공을 들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마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 나 김정은 꼭 만나고 싶어. 만약에 김정은이가 뭐 주라고 그러면 내가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줄 거야.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만난다고 그러면 순방 일정 연기할 수 있어요. 하지 뭐 그게 뭐 어려워.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요. 트럼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우리 패널 분들께 김정은이 만날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발언 들어보시죠. I'd love to meet with him if he'd like to meet. I go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I liked him. He liked me. Would you extend your trip in Asia in order to meet with him? I hadn't thought of it, but I think the answer would be yeah, I would do that. Well,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But what could the U.S. offer him at this point? Well, we have sanctions.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일단 카드를 다 내놨어요. 북한이 핵 보유 지위 인정하라고 그러는데 뭐 많이 갖고 있잖아. 뭐 인정해주고 제재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풀 수 있는 거 많이 있다.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김성환 평론가님. 저 정도면 김정은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김정은 위원장 지금 생각은 그럴 거예요.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김정은은 우리가 검찰 보듯이 하는가? 그러니까 이미 실패 경험이 있잖아요. 예. 하노이 노딜 때문에 김정은의 위상도 다 깎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실 그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방북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띄웠잖아요. 북한 주민들한테 야 이제 경제 제재 해제할 것 같아. 이제 뭔가 북한이 바뀔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잔뜩 심어줬는데 하노이까지 그래서 날아간 거잖아요. 그것도 기차 타고 갔는데 트럼프 만나니까 완전 다른 얘기를 했다. 뒤통수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큰 교훈은 트럼프랑 어떻게 해서든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저런 즉흥적인 거하고 좀 담판을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확 합의해버리면 진짜 전후 한 70년 동안 묶여있었던 경제제들 좀 풀고 이러면서 뭔가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망가지고 나니까 이젠 탑다운은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합의해가지고 마지막에 사인할 때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난 절대 안 나타나. 이게 교훈일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서로 간의 협상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상대방이 좋아할 거 막 밑밥 막 던지잖아요. 막 대북 제재 해제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는데 만나가지고 정작 사인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사인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것 같아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혜연 원장님 전망은요? 저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상황을 좀 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딱 본인이 의지만 갖고 하기에는 중국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됐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번에 그 아시아 관련한 모든 동선을 보면 대중국 견제라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쉽게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응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주장하는 피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도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머리가 틀렸네 그러면. 그게 북한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저관계 지금 그 내에서 방정식을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도움받는 것도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에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덜컥 트럼프를 만나버리면 이게 상황이 꼬일 수 있어서 아마 뭐 물밑으로 접촉하고 그렇게 대북 제재 풀고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도 눈치도 봐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2부에서 주블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님 만나볼 텐데 김병주 최고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발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본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와 기성 언론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새판을 짜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병약적 주장과 발목 잡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열한 토론이 멈춰선 자리에 낡은 대결주의와 허황된 핵무장론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변하는 시점에 한반도 안보 변화를 읽어내는 국가 전략입니다. 주블리의 손자병법, 주블리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국감 끝나가지요? 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종합국감. 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이 만나려고 네. 모든 카드를 다 막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 세 분 패널들한테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세 분 패널 다 이번에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더 만날 수 있을 것의 무게를 조금 더 둡니다. 저도 만날 거라고 지금 만날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계속했잖아요. 만나자고. 핵 보유국까지 인정하는 듯한 핵 발언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김정은도 지난번에 핵 보유국을 인정하면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레토릭으로 아마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오게 하기 위한 그런 수식어가 아닌가 싶은데 저 정도 됐을 때 김정은이가 응하지 않는다면은 트럼프에 또 어떤 보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가지고. 네네 대단히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 예단하기는 좀 이르죠. 저는 진짜로 이번에 꼭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실제 트럼프가 지금 피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옆에서 페이스메이커 하면서 솔루션 메이커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열심히 구애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제재도 풀 수 있다, 핵 보유국 지위도 인정할 수 있다, 뭐 필요하면은 일정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그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오후 일정을 비워놨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다가 한중 정상회담 장소를 원래는 경주의 박물관에서 하기로 했다가 지금 그쪽 가까운 군부대 그렇게 그 비행장 있는 데로 바꿨다고 그래요. 네네. 거기에서 필요하면 마린원 헬기 타고 곧바로 날아가면 판문점까지 1시간이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기도 쉽고 또 만약에 늦어지면 거기에 전용기 대기했다가 곧바로 귀국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일단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아마 어느 정도 물 밑에서는 조율이 조금 됐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단순히 아무 반응 없는데 저렇게 러브콜을 하면은 만약 안 받아들이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도 그런 준비 비우고 뭐 하는 준비 동향들이 읽혀지고 트럼프도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기대가 또 많이 반영된 예측이라고 전 보여요. 우리는 좀 만나서 진짜로 꽉 막힌 한반도의 평화를 좀 물꼬를 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트럼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빨리 풀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때 극한 대립으로 가면서 모든 통신선도 단절이 돼버려서 남북한은 진짜 어려운 국면이었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겨우겨우 이제 신뢰를 하나하나 우리가 먼저 주도해서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거기에 김정은이가 하답하게 되면은 급물살을 탈 수가 있겠죠. 네. 손자병법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트럼프의 이런 대북 전략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관세 협상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꼭 어린이가 떼쓰는 그런 전략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손자병법의 전문가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을 지금 다 수행을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있죠, 사실은. 관세 협상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미국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트럼프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것도 다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협상 전략엔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 들어넣기 전략과 한 발 들어넣기 전략이 있는데 트럼프는 머리 들어넣기 전략의 명수다. 한 2개를 원할 때 10개를 콱 요구하고 결국 한 3개 받아내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10개 요구할 때 아이고 뜨거워 해갖고 내주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끌면서 전략적인 인내를 통해서 10개 요구했을 때 우리가 국익에 합일된 한 2-3개까지 갈 때까지 설득하고 하는 걸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특히 지난주에 바빴죠. 약간 좀 기분이 불쾌했어요.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다녀온 지 이틀인가? 사흘인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갔잖아요. 네. 갔다가 무박 3일로 왔어요. 네. 저는 두 번째 갈 때는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또 저렇게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미국까지 이게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열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갈 때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갈 때는 이제는 받아오는 모양이구나 했는데 갔다 와서도 이번에도 또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자식들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불쾌하던데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미국은 지금 동맹국가 미국의 우방국을 향해서 무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이든 미국과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의 저런 행태를 우방국에도 보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많은 대다수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그동안 미국이 동맹들을 위해서 많이 퍼주기를 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나토국들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했지 않느냐. 이제 그 빚을 받아야겠다. 그래 그 사이에 미국이 동맹국에 퍼주기 하고 하는 사이에 미국은 잘 못 살게 됐고 동맹국은 잘 살았으니까 동맹국들한테 이제 그 빚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호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미국은 또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래 민주주의 국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까지 가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그때 한 1조 되는 거를 5배 요구했잖아요. 5조까지 5배 요구했을 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설득시켜서 결국은 바이든 정부로 전환되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안으로 갔던 거거든요. 지금도 오히려 전략적인 인내와 시간이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시간 내에 성과를 내려고 다 퍼주기를 했잖아요. 아마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갔으면은 에이펙 때 막 성과 내려고 또 그전을 내려고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진짜 국익의 중심에 두고 하는 거죠. 노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강력한 의지로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합리적인 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 군사 외교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예. 중령 때도 한미 군사위원회라 해서 우리 한국 합참과 미국 합참의 군사협의체 핵심 장교를 했었고요. 이런 완스타 때도 합참 군사전략 차장을 하면서 했는데 미국은 결국은 저는 합리적인 국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도 우리 국민의 다수 뜻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한미동맹에 금이 간다. 그리고 설득시키면 나중에는 결국은 합리적인 선으로 합의이 됐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미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대사 대리를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케빈 김이라고 동아태 네. 차관모인데 지난번 트럼프가 김정은 만날 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네. 이제 대사 대리로 왔습니다. 그건 좋은데 이 앞번에 조셉 윤 대사 대리. 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네.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식 대사를 임명을 안 해요. 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미국은 행정 절차가 오래 걸려요. 정권이 바뀌면 모든 대사들이 그만두거든요. 예. 정무직 대사들이. 그리고 임명하는 데까지 통상 한 1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바이든 정부가 말기에 이제 조셉 윤이라도 대리 대사로 보내서 관리하게 하고 이렇게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우리 헨리 해리슨 대사 올 때까지 한 1년 반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미연합사 제가 부사령관 했을 때인데 사령관이 거의 한미 대사 역할까지 한 1년 이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행정적인 그 절차 그런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좀 마음이 좋네요. 네. 나아지네요. 저는
이렇게 대사를 제대로 임명 우리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네,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다고 그러면은 네. 봐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잡혀 있는데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관세 협상 딱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악수를 해야 모양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혹시 최고위원님도 경주 가세요? 경주는 지난번에 다녀왔고요. 예. 이번에는 갈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측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은 여의도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에이펙을 지원하는 그런 데 집중하고요. 아마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가지 싶습니다. 네.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죠. 2005년도에 열리고 지금 두 번째 20년 만에 열리는데 2005년과 지금은 차이가 많아요. 그때만 해도 러시아 푸틴도 왔었고 러시아, 중국, 미국이 관계가 좋을 때였습니다. 자주 만나고.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강대국들이 거의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는 자꾸 분열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세계의 리더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6년 만에 아마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계 평화와 AI 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적인 이런 어떤 경주 선언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주 세계의 평화나 세계의 협력 여기에도 기여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열리는 경우는 우리가 12.3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상에 우뚝 세계의 선진국에 우뚝 섰다는 걸 다시 세계에 공표하기도 하고요. 예. 또 경주라는 데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주는 천년 고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국가를 유지하고 또 국가 자존심을 유지해 왔던 세계 나라를 찾아보기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경주를 가면은 우리 역사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삼국시대부터 해서 이런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주에서의 에이펙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어저께 코스피가 4,000선을 예. 돌파했잖아요. 이것은 실제 내란 경제에서 국민 경제로 대전환이 됐다는 신호탄이라고 봤거든요. 내란 경제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 때 기득권 세력을 위한 경제를 펼쳤잖아요. 서민 경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와서 국민 경제로 전환된 거죠. 이것은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던 대전환점에 에이펙도 그러한 세계의 갈등 구조에서 한 단계 새 판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들이 새 판을 짜고 있는데 한국에서 대한민국 경주에서 새 판을 짜여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민주주의를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극복한 이 시대의 영웅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의 중심에 있다. 너무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주식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꺼내 주셨는데 혹시 김명주 최고위원님도 주식 투자하시나요? 저는 펀드에 좀 가입이 펀드? 돼 있어요. 그 개별 종목보다는 여러 개의 그 주식이 모아져 있는 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주에 여러 개 한 거라든가 주식 주가 연동되는 펀드 이런 데는 우리 국회의원도 이해 충돌과 관계가 그렇죠.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많이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아는데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 충돌 여지도 없고 또 안정적인 투자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게 투자하시네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어제보다는 조금 빠졌어요. 지금 4,000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했는데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좀 2.06% 빠졌네요. 네. 큰일 났네요. 어제 우리 PD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모르면은 일보 후퇴 2보 전진하는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개구리도 틀려면 뒤로 후퇴 때 가고
멀리 하를 보내려면 시위를 뒤로 많이 당겨야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요? 거기에 연연할 거 없고 지금은 저는 사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란 경제에서 국민 경제로 대전환을 했다. 예. 지금 자본금은 주로 외국 자본, 특히 영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직 우리 국민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 투자가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시위가 뒤로 약간 멀리 가면은 앞으로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조정 국면이 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계속 당연히. 올라가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도 어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4천 막 돌파하면서 저는 펀드에 가입된 저기 한 5, 6년 전에 연한 한 번도 안 팔고 그냥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이번에 그러면 좋은 거죠. 내려가다 올라가다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믿고 대한민국 경제와 같이 성장하자 해서 그냥 여놓고 있는 거죠.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 5천 얘기했을 때는 임기 내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요. 그것도 그때 아이고 5천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이거 올해 안에 5천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아, 그렇죠. 지금 사실은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만 이번에 만나서 평화의 물꼬를 터면은 저는 금방 5천 간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 규모나 경제 수준은 5천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동안은 코리안 리스크로 인해서 그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반도 안보 사항이라든가 주식 시장의 투명성이 불투명성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한 것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외국 투자들이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을 믿고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자본금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 남북한 문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뭔가 남북한의 평화의 어떤 물꼬를 터고 평화 시대를 만들겠구나 하는 게 되면은 코리안 리스크가 코리안 어드밴테이지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고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그때처럼 평화의 물꼬가 터지면은 진짜로 금방 5천 시대를 맞이해서 그 저평가됐던 것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주식시장, 사실은 예. 경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령 때 경영학 석사 과정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럴 때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참 많이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때 공부 목적으로 우리 교수님들도 몇 개 종목엔 투자하게 하고 맨날 분석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 소령 때. 주불리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네. 노래도 잘하시죠? 노래는 음치입니다. 몸치인데. 약한 거 하나 찾았네. 네, 몸치이고. 우리 그런데 시청자들이 원하면은 저는 언제나 음치임에도 불구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했습니다.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아니, 뭐, 네. 우리가 12월 20일 날이. 예. 정어리 오픈 2주년 됐는데. 네네. 그때 한번 솜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네네. 12월 20일. 예. 좋네요. 2주년 엄청 성장을 많이 했는데. 예. 그때까지 100만 가야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100만 가야죠. 2주니까. 예. 어제, 그제가. 네. 1년 전에 딱 50만 돌파한 날이었거든요. 네네. 그 뒤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그 주식시장 살펴봤고, 이제 부동산 대책을 10월 15일 날 발표한 이후로. 네. 상당히 좀, 정부 여당으로서는 조금 힘든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국힘에서는 마치 그냥 엄청난 호재를 잡은 것처럼 공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이런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손을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동산은 사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분야가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가장 허약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도 포트폴리오를 개인도 해야 되는데 일부는 부동산, 일부는 주식, 일부는 은행에 이렇게 그 자본이 분산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국민들의 자기 자산의 한 7, 80%는 부동산에 돼 있을 겁니다. 저도 아마 집 한 채가 달랑이 거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돼 있는 상태에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부동산 정책을 써도 사실은 유불리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유리한 국민도 있고 불리한 국민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데 제일 큰 재앙은 부동산에 거품이 끼는 겁니다. 부동산에 계속 거품이 끼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품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것이 큰 재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쓴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나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든 부동산에서 거품 현상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앙이라는 걸 잘 알고 선제적으로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네네. 예. 더군다나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이상영 차관 쓸데없는 말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또 더 힘들게 만든 그럼요. 있었죠. 네. 이상영 차관 면직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잘했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으로 민감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 이런데 그런 말들이 좌절감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진짜로 말조심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고 한 5천 시대를 열면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도 균형을 많이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적절히 돼서 주식에도 좀 투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것이 저는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저부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경제 체질, 민생 체질을. 그래서 부동산에 몰려있던 돈이 실제 경제, 기업 이런 데 투자돼서 경제의 혈액이 돌아가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튼튼해지고 개인들의 삶도 튼튼해지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 다녀오시고 참 애도 많이 쓰셨는데 그때 구출해 온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경찰 구치소에서 어제 제가 한번 그쪽에 케어해주는 보호자를 대리인을 내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건강하게 잘 있다 그러고 하여튼 캄보디아 경찰에 최대한 협조해서 원래 그대로 놔두면 한 3, 4개월 돼야 국내 송환이 될 확률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1, 2개월 내에 할 수 있게 좀 손 좀 써달라. 그쪽 캄보디아 차관에게도 어저께 소통을 한번 했거든요. 우리가 구출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조기에 소환을 해서 한국에 와서 수사를 받고 법적 처벌을 받고 건강하게 다시 젊은이로서 삶을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고요. 그 가족분들도 어머니들이 지금 애가 타고 있죠. 예.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게 좀 도와달라고 어저께도 한 어머니가 또 문자여서 자주 오거든요. 예. 어떻게 돼 가느냐. 애가 타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있죠.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말레이시아에 가서 캄보디아 훈만의 총리를 네.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노력들이 캄보디아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 푼다든지 또는 구금되어 있는 친구들 구출한다든지 뭔가 좀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되죠. 사실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고 또 거기에 범죄 조직가 한국인이 많이 가 있으면 우리 한국에 또 피해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인식하면서 우리가 정부도 나서서 바로 합동 대응팀을 보냈고 우리 당에서도 저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단이 갔고 또 대통령도 나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어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에 두고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당정대가 하나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어제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회담을 하면서 우리 경찰을 캄보디아 경찰에 파견을 보내서 11월 1일부터 임무 수행하겠다. 이러면은 급격히 그 범죄라든가 피해 신고가 되면은 빨리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대한민국과 관련된 것은.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었고, 훈만의 총리도 우리 대한민국인들이 범죄 조직에 있는 것들은 소탕 작전을 해서 빨리 거기로부터 구출하고 또 한국으로 소환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훈만의 총리가 훈센 전 총리 아들이잖아요. 네네. 이번에 정상회담 하는 걸 보니까 캄보디아어 통역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친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네. 이렇게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 하면서 이력을 찾아봤어요. 네. 미국 육사를 나왔더라고요. 네, 웨스트 포인트 나왔죠. 하고 교육사령관까지 하고, 그래서 훈만의 총리는 군인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군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도 2년 전에 한번 만났어요. 아하. 그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함께 캄보디아 갔을 때 예. 훈센 총리하고 훈만에 다 만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예비역 포스타라고 하니까 되게 반가워했고, 예. 자기도 웨스트 포인트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죠. 이번에 사실 제가 예비역 포스타 육군 대장이란 것이 이번에 구출 작전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갔을 때 상원 의원들 면담을 할 때 상원 부의장이 있었는데, 부의장은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 및 행안위원장을 하더라고요. 예. 군과 경찰. 그래서 제가 예비역 포스타를 하니까 반가워하면서 자기도 별 4개 출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친해져서 그렇죠. 군대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한번, 나는 62년생인데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친구 같은데 하니까 55년생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나 형이구나 하고 그랬더니 이만큼 좋아갖고 끝나고도 한국 오면 연락하자 하고 금방 친해졌습니다. 포스타 출신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날 오후에 이튿날 3명이 위치가 확인되면서 구출 작전하는데 SOS를 그 친구한테도 했습니다. 내 얘기 다 들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빨리 능력을 보여라 하고 그쪽에도 메시지를 넣고 해서 그분도 많이 도와줬고요.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의 대사는 군 장성 출신을 보내면은 이번에 이런 걸 하는데 훨씬 협조가 쉬울 거라고 보입니다. 캄보디아도 군부가 세잖아요. 세죠. 군부 그래서 경찰이. 아들을 미국 육사로 보냈을까요? 그렇죠. 캄보디아는 사실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보냈던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좀 훈센이 마음 먹고 키운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석사를 하고 또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부와 또 인맥을 쌓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했죠. 훈내 총리 같은 경우는 집권을 한 40년 했잖아요. 훈센. 네, 훈센 총리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후계자로 아들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걸로 보이고요. 훈만의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가서도 보니까 범죄 조직, 대규모 범죄 조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많이 못했는데 너무나 캄보디아의 이미지가 손상되니까 본인들도 정권의 운명이 달렸다고 보고 그걸 하려고 척결 의지를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의지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빨리 범죄 조직에서 구하고, 또 우리 더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도 온라인 사기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정부 노력이 아주 강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힘당이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스캠 문제로 캄보디아하고 이제 이런 문제 풀면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역으로 이용해서 캄보디아하고 잘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히려 더 관계를 진전시켜 놓으면
북한과의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캄보디아하고 북한하고는 아예 형제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훈센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고 훈센은 김정일하고는 정말 형제간 같이 지냈다고. 네, 옛날엔 그랬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번에 아덱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2025 행사 잘 마무리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주요 성과는 어떤 겁니까? 이번에 아주 방산 수출이 이재명 정부의 4대 방산 4대 강국을 가겠다는데 성과가 많았습니다. 한 35개 나라가 참가했고 600개 업체가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816건 그 수주 상담이 있었고 449억 달러 규모의 수주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AI 기반의 어떤 무기 체계라든가 우주 발사체, 첨단 기술 이런 걸 소개함으로써 국방을 넘어서 한국 경제까지도 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방위산업 저희 당에서 산업 특별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저도 가서 직접 하고 위원들도 많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GTX-G? 네. GTX-G 국가철도망 계획.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 GTX-G가 경기 동북부하고 서남부를 연결하는 노선인데 예를 들어 인천에서 거쳐서 강명, 사당, 논영, 구리 저희 있는 남양주 별내를 경유해서 의정부 포천 가는 겁니다. 사실 경기도에서는 가장 당면 문제가 교통 문제입니다. 가장 빠르고 쾌적한 출퇴근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돼서 시군을 연결해서 경제의 혈명을 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GTX-G에 대한 어저께 세미나를 제가 이 지역과 관련된 분들과 주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GTX-G를 빨리 좀 하려고 하고 있죠.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침 출퇴근이 평균 27분에서 28분이에요. 30분 내 출퇴근을 하는 거고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한 35분 정도 걸리는데 경기도 분들은 주로 서울로 출퇴근할 때 1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요. 65분에서 67분이 걸립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하려면 30분 내 쾌적하고 빠르게 출퇴근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한 방법이 GTX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전역에 대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빨리 지금 제도권 국회에서도 이런 걸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국정감사에 또 캄보디아의 경기도 지역 일에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